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이 간암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프리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 분자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암 발생과 관련된 DNA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척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에 약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 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에 확인을 해봤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계피의 항염 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 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시죠. 계피에는 항염증
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관절염, 여러 가지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서 염증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계피를 섭취하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더하면 체내에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서 아주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에 그 위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의 활용법이랍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아시나요?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서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서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린 다음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서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실까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죠. 커피의 쓴맛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마시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마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두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린답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이겠죠. 커피가 다 내려진 후에 4분의 1 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주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서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서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귤이나 자몽, 또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서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을 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어서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은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계피가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시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조금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데요.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이 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g에서 2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요.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압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 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아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전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원인도 굉장히 많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이 5%, 흡연이 20%, 식습관은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저도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은 뭘 어떻게 먹을지, 나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과 영양제 섭취는 잠깐 중단하더라도 당장에 눈에 띄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식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 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나쁜 식습관을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 애들은 고기 없으면 못 먹어. 나는 고기 없으면 못 먹어.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주목해 주세요.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몸의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 강화에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 체중,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 정도를 예를 들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당연히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1인분, 반인분만 드시지 않잖아요.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면 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죠. 단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변비나 설사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렇듯 장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육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멈추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 견과류, 감자 등등이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마시는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건데 이 방법은 약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정도로 발효된 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결합하여 암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또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캔서 스펙트럼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약 26%로 더 낮았고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8%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또 유방암 재발 위험이 18%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이 60mg일 때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 이게 좋다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기 습관.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민족답게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나 식도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절대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미역국 말아 먹고 사골 좋아하고 국에 말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아 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로 1차 효소로 분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더 분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서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게 오히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먹으라고 시키거든요. 저는 그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빨리 먹기는 했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자리 잡으신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데, 이렇게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면역력이 좋고 젊은 날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도 더부룩해지고 체기도 나고 괜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 음식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도 되고 1차로 분해가 됩니다. 또한 부패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 즉 우리가 많이 씹는 운동, 이 저작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천천히 오래 많이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이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음식물이랑 위장에 있는 소화 효소와도 잘 결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도 용이하고, 우리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도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못해도 30회 이상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듯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야식 생각하면 야식을 끊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식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 늦게까지 문 열린 식당들도 많고, 그만큼 야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러한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같은 거에 많은 날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런 보상 심리까지 작동해서 정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돼요.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술 많이 먹었으니 피곤하고. 이에 대해서 또 연구들이나 논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일을 해야 돼요. 왜? 일거리를 줬으니까.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물러야 되고 효소 분비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우리 내장기관이 탈이 나죠. 결국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비만,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으니 야식은 정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너무 잦은 야식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식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고기를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를 같이 곁들여 드시려 노력해 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생각하세요. 식탁 위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채소 과일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미국 암협회에서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파이버 데이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색소가 몸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 억제 효과,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잎이나 줄기, 뿌리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제철 식물, 이렇게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과식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식탁 기억하시고,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밤 이렇게 먹고 당뇨 혈당 싹 다 잡았어요.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리는 간식으로 단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만큼 밤은 우리계의 인기가 많은 먹거리인데요. 밤은 단순 간식으로 취급하기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도 잘 알고 드셔야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밤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밤의 효능, 그리고 밤을 쉽게 까는 방법까지 밤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달한 밤은 의외로 당뇨를 예방하는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당뇨가 발병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혈당으로 인해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가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혈당 조절이 필수적이죠. 혈당 조절을 위해 밤을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밤 10개를 드셔도 괜찮지만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5개 이하로 드시기 바랍니다. 밤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효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예방하며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밤은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좋은데요. 밤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밤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위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은 배탈이 났을 때 약으로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밤에 속껍질을 차로 드시게 되면 평소 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밤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생산을 도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젖산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고 근육통을 발생시키는데요. 비타민 B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의 통증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 B는 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이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혹시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가 되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영양제를 드시게 되죠. 밤을 드시게 되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립토판, 레시틴,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의 별명이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의 효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행복감이 높아지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의 하나로서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에도 밤은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죠. 다만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밤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칼륨의 섭취는 약해진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밤이 다 좋은데 까는 게 쉽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밤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밤에는 흙먼지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내실 때는 칼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찜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찜기에 담아주시고요. 끓기 시작하고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찬물에 밤을 넣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밤의 속껍질과 겉껍질이 분리가 되어 밤을 쉽게 깔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식었으니 한번 까볼까요? 잘 안 까지네요. 잘 안 까지는 밤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까지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던데 왜 나는 안 될까? 고민만 하고 계셨죠? 왜 안 되는 건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삶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밤의 품종 때문입니다. 밤은 보통 3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약단밤, 대보밤, 옥광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잘 까지는 밤이 바로 약단밤입니다. 다른 밤들은 아무리 잘 삶고 굽고 해도 속껍질까지 한 번에 까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단밤으로 삶아서 까는 것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밤은 칼집이 있는 약단밤입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물에 씻어주시고요. 씻은 밤은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물에 불린 밤을 찜기에 20분 정도 쪄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뜸 들이기가 끝나면 찬물에 밤을 식혀줍니다. 다 식은 밤은 물에서 건져주시고요. 이제 손으로 밤을 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잘 까지죠? 다른 밤도 해보면 깔끔하게 잘 까집니다. 어때요? 맛있게 생겼죠?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2번째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군밤 비슷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을 물에 불리지는 않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밤 어때요? 벌써 벌어진 밤들이 보이죠?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잘 식은 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밤 까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너무 잘 까지죠?